다음 자리는 역대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광주 ESD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 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묻고 답함으로써 그 길을 찾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우리 제1대 위원장님이신 최도성 위원장님께서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ESD를 지역에서 소개하는 역할을 사실은 교사 연수부터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교사 연수는 주로 환경교육 관련된 교사 연수. 특히 이제 여기도 교대도 환경교육 전공자가 없고 또 광주에도 마땅하게 이 일을 맡아서 해줄 그런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지속의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특별위원회 설치되기 몇 년 전부터 교사 연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뭔가에 대한 소개를 하고 특히 이제 유네스코 쪽과 연계해서 광주에 어떤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과정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노력이 사실은 특별위원회 설치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하고 2대 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정식 기구로서 지속협의 ESD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아마 이제 본격적인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플러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대상의 교육들을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고 비교적 쉽지 않은 용어였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함도 있었고 거부감도 있었고 왜 꼭 새로운 이런 용어를 써서 기존에 다 해왔던 것들을 다시 용어를 바꿔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특히 이제 환경교육을 계속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환경교육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국제이해교육이나 또는 시민교육을 해왔던 영역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계성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3대 이경 위원장님, 그 다음에 4대 김다운 교수님, 이렇게 민간 학교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위원장님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 연결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교수들이 주도가 돼서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약점이 생기냐면 시민사회 쪽에 약점이 생기고 또 시민사회 쪽에서 주도해서 끌고 가다 보면은 또 학교하고 연결고리가 또 너무 느슨해지고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이런 전략을 택해서 계속 위원장들이 교대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 6대 위원장님인 장윤경 교수님이 지금 잘 맡아서 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도 지속협에서는 나름대로 광주 ESD가 10년이 지났고 새로운 어떤 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고민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좋은 얘기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마 지속협에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에 오늘 간담회가 나름대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냥 인사말 비슷하게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이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위원장으로 계신 장윤경 위원장님께서 ESD를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앞서 위원장 분들보다 더 훌륭한 말을 찾아보고자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어떻게 보면 연결의 실천이 아닐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신념을 바꾸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환경, 그리고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연결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또 같이 살아나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실천적인 삶의 자세를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연결의 실천이라는 표현을 잡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0년의 ESD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차 의제와 6차 의제가 비슷하게 구성이 된 바 있습니다. 5차 의제는 계획을 세우고 공감대를 확산해 가는 과정이었다면 6차 의제에서는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간 보다 깊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트워크 구축은 필요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다 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애초에 시작이 학교 교원 네트워크가 사실은 조금 우선이 됐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걸 기반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사실은 전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강조했던 것은 각 기관이나 단체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성격들이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관 단체의 고유성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느슨하면서도 끊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해왔던 것인데, 일단 초기 단계에서 나름대로 구축하려는 그 시도들은 있었어요. 시도들은 있었고, 교원 네트워크는 비교적 현재까지도 그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인적 자원들에 대한 이런 교류나 교체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좀 발전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사실은 느슨한 네트워크를 추진하고자 했던 각 기관이나 단체 간의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사실은 현상유지 또는 초기 시작할 때 어떤 의지보다도 조금 더 많이 약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사실은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소기업의 역할이 이 광주라고 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실은 플랫폼으로서의 ESD 내에서도 플랫폼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이게 연결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그것 자체에서 사실은 끝나버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늘 그게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운 의제가 아마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사실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소기업이 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ESD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반영된 새로운 의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대로 네트워크 구축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면서 실제로 지소기업이 그 중간 단계에서 그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7차 의제에는 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말이 그렇지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지소기업 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단체의 고유성을 살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우리 육대 회장님께서 연결의 실천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의 문제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그걸 해 나가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는 지소기업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인력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한계 또는 능력의 한계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에
조금 사실은 서술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냐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국 ESD가 이제 새로운 미래 광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중심 축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차 의제 지금 하고 있죠.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꼭 포함시켜서 의제를 좀 꾸려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차 의제를 되돌아서 보면,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최도순 교수님이 교육이라고 하는 ESD라고 하는 교육의 틀을 잡고 교원들과 같이 그 내용들을 학습하고 교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저희 6차 의제나 제가 그 ESD 위원장을 했을 때는 이 ESD가 담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과 교육의 형식, 교육의 내용들을 시민의 언어로 좀 소통하고 공유하는 과정들이 좀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ESD가 뭐 다양한, 아까 우리 장윤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메시지로 ESD를 평가할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ESD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까 뭐 초기에는 환경교육이 있는데 뭐 ESD도 같은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환경교육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ESD가 담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는 이게 통합이고 연결이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의 과정의 의미들을 사실 이렇게 복합적이고 뭐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상의 교육 활동과 연계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그 6차 의제 때는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ESD가 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공유하는. 그래서 요새 계속 그러니까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하게 되니까 이 뭐 지속가능 발전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언어들이 엄청 빠르게 생산되잖아요.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사회가 갖고 있는 위기감에 따라서 새로운 언어들과 새로운 시스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그런 새로운 어떤 대안이나 새로운 문화라든가 새로운 언어라든가 이런 걸 따라하기 참 어려운 시점이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ESD를 어떻게 해나갈까,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까, 어떻게 공감해 나갈까 하는 과정들이 약간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 위원회 안에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저도 고민인 게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사회는 기후위기도 심각해질 거고, 기후위기의 속도도 엄청나게 가속화될 것이고, 사회 전반에 뭐 혐오의 문화라든가, 그러니까 SDG가 담고 있는 여러 가치들과 반대로 이게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ESD의 역할은 어떻게 가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의 속도와 사회의 속도들이 워낙 이렇게 그 속도 자체가 달라지는, 시공간은 같이 사는데 이 각각의 그 사회 문제 속도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10년은 차분차분하게 저는 저희 위원회나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나 아니면 시민강사든 교원연수회든 차분하게 이렇게 우리의 역량들을 좀 쌓아왔다고 하면, 그 속도로는 이제 우리가 직면한 사회의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들어서 좀 고민이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의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저는 잘 걸어왔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 역량이나 내공이라고 하잖아요. 내공을 가다듬는 여러 하는 과정들이 어느 지역보다 강주의 시민 강사, 교사, 그리고 뭐 협의체의 역량들도 함께 이렇게 성장해 왔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10년은 그 역량들을 어떻게 좀 잘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고요. 저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또 이 지역의 시민사회 강사들을 다양하게 네트워킹 했다는 거, 느슨하긴 해서, 느슨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에 안 잡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우리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왜냐면 손에 잡힐,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아까 최도성 교수님은 또 손에 잘 안 잡히는 시민, 느슨한 시민 네트워크가 갖는 한계들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장점으로는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그 분야나 영역들이 그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ESD라고 하는 틀 안에서 묶여질 수 있는 느슨했기 때문에 또 그런 가능성도 폭의 확장성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앞에서 최도선 위원장님과 이경희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때 제가 제일 공을 들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 강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어떤 강화, 활성화, 그리고 네트워크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보충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속협에서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이 네트워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간의 네트워크, 다음에 학교 밖에 시민사회에서 어떤 단체 조직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학교 밖에 시민사회 간의 연결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이 세 유형의 네트워크가 좀 형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성되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주체 간의 연대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라는 정도도 저는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이 아까 이제 앞 두 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거는 지극히 어렵더라고요. 아까 최도선 위원장님께서 어떤 그 기관, 조직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네트워크 교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게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에서 이러한 그 ESD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는 나름 어찌됐든 그 진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지역사회의 뭔가 하나의 모델로서 지역의 거버넌스의 모델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현재의 어떤 네트워크 부분들을 조금 분석해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그러한 지역 거버넌스의 모델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 네트워크의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광주에서 그 ESD의 새로운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저는 좀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어찌됐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교육 자료,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현재 광주의 ESD의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은 나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네트워크가 좀 적극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구축은 되어 있을 때 이 네트워크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뭘까? 라고 본다면 일부 이제 자료 개발을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 부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제 학교와 학교 밖에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역할 부분 교육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함을 지니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를 통한 광주 ESD 교육의 어떤 기여 그러한 부분들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현재도 보면 광주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친환경 활동의 사례를 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분리수거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제가 어느 순간 광주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환경교육 활동의 사례들, 실천 활동의 사례들을 얘기해보자라고 하는데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광주 ESD 교육이 좀 더 이 범위를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가 생태 전환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또 생태 전환 교육이 이미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환경 관련 교육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태 전환 교육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면서 이 ESD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네트워크에서 제가 보니까 빠진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업이 빠졌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ESD와 ESG를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에서 기업을 어떻게 이 네트워크에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기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ESD가 좀 더 확장성을 갖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네트워크에서 기업을 어떻게 좀 참여하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트워크가 잘 이렇게 구축이 되고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번쯤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트워크에서 각 기관들 간의 실제 어떤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이러한 교류들이 정말 뭔가 조금 효과성, 그리고 서로 어떤 협업적인 관계, 이런 측면을 정말 구축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진전된 그런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 위원장님들이 주신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 임기가 남아있어서 지금 나오는 말씀들은 전부 다 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청해서 듣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도감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ESD가 5차 의제와 6차 의제를 거치면서 교육 현장의 언어로서 풀어나가고 또 시민의 언어로서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신 성과가 있다면,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다 말씀 주셨지만 네트워크는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ESD 교육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의 매칭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7차 의제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최두성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그 부분들이 정말 이제 수요와 공급이 적시적소에서 매칭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다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김다운 교수님께서도 이제 빠진 부분을 기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은 청년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교육 현장의 언어로서 ESD를 풀어냈고 시민의 언어로서 풀어냈다면 청소년을 포함한 교육의 수요자인 청년들의 언어로서의 ESD도 다시 한번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ESD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태전환 교육까지 발전해 나가고는 있지만 ESD의 가치가 사실 환경에만 너무 매몰되는 거는 또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세대들에게 있어서 환경의 위협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거부감도 없고 절실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런 절실함의 뒷면에 이면으로 숨어버린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성의 문제, 혐오의 문제,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이렇게 환경이라는 커다란 이제 아젠다가 대두가 되면서 좀 사그라들지 않았는가, 숨어버리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점점 더 이제 이 사회가 그쪽하고 거리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이슈화하기 어렵고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ESD에서는 환경을 포함해서 이 더 넓은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지속 가능한 교육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7차 의제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꼭 생각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김다운 교수님 살짝 말씀 주셨지만 많은 ESD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그간의 활동을 해왔지만 이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그 구체적인 지표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SD 네트워크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성 위원장님께서는 2014년 교원 연구회 발족 당시에도 이미 ESD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셨고 5차 의제에서도 이러한 느슨한 네트워크가 작동되도록 의제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속협의 ESD-위원회가 사실은 이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그게 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류하고 이런 일들은 충분히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세워져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 ESD-위원회가 지속협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지역사회의 그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환경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지금 우리 광주 지역사회 내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ESD-위원회 지속협이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서 ESD-위원회가 그것들을 어떻게 끌어당기고 그것들과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 위원회가 역할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이 사실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을 안 해왔고 ESD-위원회가 네트워크 구축하고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아마 이제 조금 더 큰 그림, 적극적인 그림이 그려지려면은 광주의 네트워크 현황에 대한 파악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들이 하는 역할들이 또 다양한데 그 다양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ESD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다 같이 녹아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 플랫폼 역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할을 ESD-위원회가 해낼 때 진정한 의미의 ESD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 아까 이제 김다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긍정적인 평가 플러스 알파가 가능해질 것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지는 않다. 그것은 왜냐하면 각각 네트워크 고유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거기도 기후에너지 네트워크를 꾸려서 같이 지금 돌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전부터 네트워크가 있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돌아갔는데 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C 네트워크, D 네트워크, 소 네트워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광주라고 하는 지역사회 속에서 광주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네트워크들을 연결하고 묶어내고 그 속에서 지속협의 ESD-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지속협이 사는 길이고 지속협의 ESD-위원회가 사는 길이다.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끌어서 ESD 네트워크 속으로. 그러면 작은 바퀴들은 작은 바퀴대로 돌아가고 그 속에서 큰 바퀴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돌아갈 때 저는 제가 이제 상임회장을 했던 입장에서 지속협이 지속가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서 이렇게 애정어린 눈으로 살펴보는데 만약에 그런 역할을 못 해낸다면은 새로 소위 그 만들어지는 다양한 플랫폼에 밀려서 지속협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속협의 ESD-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김다원 교수님이 ESG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지만 ESG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지속협에서 그 하나의 의제로서 그걸 꾸려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지만 사실은 그것도 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도 않고, 특히 이제 기업 부분에 대한 걸림돌이 우리 지속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때문에 그 능동적으로 추진이 못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고민들이 이 지속협의 어떤 미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ESD위원회도 이 네트워크 속에서 일단은 광주의 소 네트워크를 다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그 ESD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나갈 때만이 아마 그 제대로 된 어떤 역할 그리고 작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기업 부분은 이제 ES위원회보다도 오히려 지속협 차원에서 더 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속협에서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ESD위원회 쪽과 자연스럽게 아마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알고 싶었던 게 뭐였냐 그러면, 우선은 여기 ESD와 관련된 기관들은 뭐가 있지? 그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가 좀 어려웠어요. 우선은. 예. 그래서 어떤 기관 조직들이 있는가, 그러한 현황들을 아마 지속교수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우선 만약에 없다면 그게 파악이 우선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그 ESD 관련해서 제가 제일 지원해주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그 ESD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못 갖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체 기관 조직들이 정말로 양질의 ESD, 그러니까 그 기관 조직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그러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계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한 번도 분석적인 연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개 정책 연구를 하면서 들여다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어떤 조직 기관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학교에 그 교육을 들어갈 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확신, 자신감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쵸?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그 개체 조직 기관들의 이러한 자체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것들을 지금 어찌됐든 지속협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어떨까. 그래야 이 네트워크가 어찌됐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제가 평범의 습지 수업안 개발, 저는 어찌됐든 이제 교과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제가 조금 재밌어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만들어 봤고. 보니까 평범의 습지 교육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같이 이렇게 해당되는 기관들 거 같이 이렇게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하고 생태 전환 교육을 다음에 ESG를 어떻게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교육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으로 토닝을 해버렸어요. 지금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용어를 안 써요.
이미 교육부에서 생태 전환 교육을 공식적으로 명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나 광주만 해도 생태 전환 교육으로 교사 연수가 나가지, 이제는 지속 가능 뭐 기후환경 교육으로 안 나가요. 아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 전환 교육과 ESG와 지속 ESD를 어떻게 같이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광주에서 이 ESD 안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그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교육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적인 역할을 지속협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럼 바로 교육 홍보의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의제 평가 당시에 홍보였던 취약성 문제가 거론되고, 특히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서 아카이빙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ESD에서 홍보를 비중 있게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5, 6차 의제에서는 초창기 시민기자단에 이어 대학생 기자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고요. 5, 6차 의제 홍보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하신지, 그리고 향후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신지 모든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대학생 기자단들의 이제 홍보 활동을 보면서 ESD 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속협의 활동을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 MZ 세대의 언어로 좀 풀어서 다양성을 좀 강조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뭐 SNS나 카드뉴스나 뭐 릴스나 이런 여러 형태들을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아카이빙에 대한 약점은 아직 좀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아카이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세대들과 앞으로 이제 그 이 지속가능 발전이나 뭐 ESD나 이런 것들을 소비하게 될 지금 더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보를 맞닥뜨려지는 언어나 형태들이 너무 달라지고 있잖아요. 소셜미디어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 세대들에게 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홍보의 전략들은 계속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홍보는 늘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제가 지속협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가 깊숙이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봤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상당히 홍보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SNS라든가, 다음에 어떤 지역의 언론이라든가, 다음에 어떤 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쉽게 저는 이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하고, 다음에 함께 하자라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시민 참여형 홍보 방법을 이제 실행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공모전, 시민대상 공모전, 이것도 저는 굉장히 큰 홍보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게 시민 토크에 토크 콘서트라고 해요. 북콘서트 뭐 이런 식으로 시민 토크 콘서트형 이런 것들은 시민이 직접 말 그대로 그 참관이 아니라 참여하면서 어떤 지속협에서 하고 있는 ESD를 조금 경험해보는 그러한 방식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우리 시민이 주도하는 광주의 지속가능 발전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참여의식을 이렇게 이끌어 올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봤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용어를 그렇게 썼어요. 지역 밀착형 콘텐츠 구성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ESD는 지역의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런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역의 현황 과제라든가 지역에서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은 저는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홍보 채널도 좀 다양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홍보 채널 부분에 있어서는 뭐 SNS, 뭐 유튜브, 지역 언론, 책자 이 정도만 파악을 했는데 그 위에도 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채널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바로는 이런 어떤 홍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확산성,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감, 참여 이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아니면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이 늘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가 부분은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대중의 어떤 확장성,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속협의 어떤 ESD의 메시지에 참여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는 방향의 그 홍보 방법 참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늘 뭔가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가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도 한번 정말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홍보 전략에 대한 어떤 피드백, 평가는 한번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그러한 것들을 개선한다면 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알까? 라는 부분.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교사 연구회 같은 경우는 지속급을 잘 알겠죠. 근데 그 이외의 학교 현장에서 광주에서 하고 있는 이 의제들의 어떤 내용 파악, 그다음에 지속협의 존재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향후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협은 어쨌든 개별단체가 아니고 개별 조직이 아니고 다양한 시민사회, 행정, 기업들이 함께, 그러니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의제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촉진자들, 시민 개개인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구들과 단위들을 촉진하는 게 그 지속협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개별단체들은 시민과 직접 만나서 시민을 변화시키는 게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시민들의 변화를 깨하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목표라고 하면, 지속협은 환경운동연합을 변화시키는 거고 환경운동연합 의제에 지속가능 발전 의제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폭과 사고와 활동의 폭을 확장시키는 게 지속협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 하는 환경 문제가 사회랑 연결돼 있어, 경제와 연결돼 있어, 노동에 연결돼 있어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는 게 중요한 역할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홍보도 필요하고, 홍보할 때 생산하는 걸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 매체, 홍보의 생산물들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같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근데 중간의 부분들이 중간의 부분들도, 중간에 있는 단위들도 같이 성장하고 인식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먼저 지속가능 발전 의제는 이렇게 실천되고 있어요. 곳곳에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시민 기자단이나 대학생 기자단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했고 정말 많은 성과들을 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또 놓친 건, 홍보라고 하는 건 소통의 사실은 또 바탕이기도 하잖아요. 서로가 하는 일들을 알고 이해해야 소통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놓친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평가들도 이거는 뭐 ESD 위원회 차원의 평가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속협 30년의 평가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대와 궁금하고 방향도 마찬가지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요. 사실은 이제 초창기 홍보는 뭐부터 홍보를 시작했냐면 지속협부터 홍보를 시작했어요. 지속협을 모르니까 일단은.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민단체예요? 아니면 뭐 시의 산하단체예요? 처음에 다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시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재정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감변단체랑 비슷한 거 아니야? 감변단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지속협이 어떤 협의체인가에 대한 홍보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SDG가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까 우리 김다운 교수 말씀하실 때 SDG 1번이 뭐고 그 1번을 통해서 뭘 이렇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이제 그런 홍보.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 의제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제 우리 지속협의 네트워크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한 홍보.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기초적인 홍보의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그런 홍보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 그 이제 대학생 기자단이든 하여간 지속협 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정기적으로 놓치지 말고 계속 해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협에 대한 홍보, SDGs에 대한 홍보, 우리 광주 의제에 대한 홍보, 우리 네트워크 참여단체 활동에 대한 홍보. 이건 기본이다. 근데 이건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관심을 전혀 갖지 못했던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정책들, 일들이 전부 SDG하고 연계가 사실은 되어 있거든요. 이 환경 문제든 경제 문제든 하여간 사회 문제든 이런 이슈가 되는 그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시민들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문제점은 뭐고 뭐가 개선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사실은 거의 없었어. 그동안 시의 정책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범위를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기자단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홍보에 활용을 했는데 그 접근하는 대상은 사실은 제한적이었어. 내 대학생 기자단 그거 들어가서 보면은 뭐 5명, 3명, 뭐 많으면 7명 그렇게밖에 안 보거든. 그렇게 하는 홍보는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했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 식의 홍보는 안 된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은 이제 뭐 관계자에 대한 홍보일 수도 있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시민 대상의 홍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시민 대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그 홍보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필요하면 참여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 전략이 필요하다. 홍보 전략이. 그래서 전략은 사실은 부재. 대학생 기자단이 정말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은 아직은 부족하다. 이제 최근에 나는 이제 AI, 챗 GPT나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는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을 제공해주면 그 사진을 가지고 홍보물을 똑딱똑딱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제 우리 김다운 교수님 말씀하신 SDG 1번부터 17번까지에 관한 상황에 관한 관련된 어떤 정보를 조금만 넣어주면 그것과 관련해서 멋진 홍보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지속협의 이제 우리 젊은 활동가들 아니면 이제 대학생 기자단의 또 대학생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좋은 홍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전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제 홍보의 어떤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이런 홍보 전략들이 지속협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지속협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우리 ESD 연예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네트워크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새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뜨는 사진들 보면 뭐죠? 뭐 요새 지브리는 한물 같다며? 지브리 스타일은 한물 같다며? 그래요? 그래서 벌써 얼마나 멋지고 다양한 홍보물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홍보의 어떤 수단, 도구들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지속협에서는 누구 한 명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속협 내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젊은 친구들 중에서 챗GPT나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게 홍보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시하고 협력을 해야 돼. 이 부분은. 시의 전광판에 계속 띄우잖아요. 뭔가 시는 나름대로 홍보물을 띄우거든. 자기들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도 활용을 하되 조금 더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 지속협이 하는 일이나 이런 지속협과 관련된 자료들을 홍보물로서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카드 뉴스나 뭐 이런 거 뭐 유튜브도 쓰기는 썼지만 별로 크게 실효성이 없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략, 우리 장윤 교수님 머리가 막 아프시지만 대학생들 중에서 내가 이제 고민하면서 오면서 이렇게 내가 몇 개를 물어봤어요. GPT한테요? 지속가능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역할은 뭐가 될 것이냐. 한 7개의 질문을 이렇게 던져서 내가 사실은 받아보고 읽어보고 왔는데 능동적으로 잘 쓰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돈을 안 내니까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니까 지속가능한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와 ESD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 직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데서 주제를 하나씩 던져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연구 안 해도 그 관련된 자료 조금만 넣어주면 이게 자료가 발표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고 홍보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좀 시대의 변화에 좀 적응해가는. 그래야 AI 시대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속협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답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ESG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학교, 교원그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ESG가 추진되어 왔는데요. 최근 대학과 청년들의 ESG 활동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면서 광주 ESG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모든 위원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광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ESG의 현황들을 보면은 다소 현대 세대 중심의 어떤 그 정책 구상 그리고 그 정책을 토대로 한 ESG의 실천 이러한 방향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7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필요하고 유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대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ESG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연구, 교육의 힘, 그것을 지역의 ESG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광주만 보더라도 저희 광주교대하고 호남대는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알았어요. 광주에 17개 대학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찌됐든 앞으로는 그런 대학과 어떤 그 지역 간의 뭔가 어떤 공동 과제를 실천한다라든가 뭔가 공동의 어떤 협업 체제를 구축하면서 운영을 한다라든가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학은 ESD와 관련해서 그래도 어찌됐든 미래를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하고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찌됐든 그 새로운 ESD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필요하다. 대학의 역할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관심 가져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담이지만 저희 대학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와. 라이징 올라가지고 총장이 계시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간 ESD가 다소 현재 세대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속 가능성은 다소 미래지향적 용어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래 세대가 어찌됐든 같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광주에서는 청년들의 어떤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ESD 프로젝트 관련한 어떤 공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좀 더 넓혀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청년은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은 우리가 얘네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변화를 그 교육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는 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렇게 조금 터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도 좀 사담이지만 저희가 올해 어찌됐든 그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사회 현황 과제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주체가 되면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모형을 저희도 아마 3년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을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동력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좀 이끌어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찌됐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세대 간의 연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을 좀 연결시키는데도 주력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초등학생들 교육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제일 같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대학생입니다. 예. 어른들이 와서 멘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대학생들이 와서 멘토하는 거는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의 교육을 현장의 선생님도 물론 하겠지만 이 청년, 대학생들이 초등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 광주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모색하는 그런 어떤 사업도 하나 만들어서 실행해 보면 어떨까? 즉 ESD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이 청소년들의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것, 뭐 지역사회 탐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뭔가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마 지속협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장시켜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년을 어떤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어떤 그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동의 기획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다운 위원장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제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역량도 부족하지만 ESD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되면서 나름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은 이제 말씀 주신 이 ESD 교육이나 특히 이제 지속가능 발전 실천에 있어서 청년과 대학의 어떤 역할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올해로서 대학생들하고 세계시민활동을 시작한 지가 딱 10년째 저도 되는 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작게 같이 뭐 좀 해보자로 시작을 했지만 같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드는 부분들이 이제 청년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다른 세대들하고는 다르다. 아동 청소년과 혹은 기성세대랑은 다른 부분이 교육이나 정책에 있어서 수요자임과 동시에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 다리에서의 양쪽의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ESD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세대 간 연대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대 간 전환에서는 김다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과 아동 청소년 간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경험적으로 이제 제가 보통 1년에 한 20건 정도를 학생들하고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활동을 나가면은 확실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반면에 청년들이 기성세대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또 이런 ESD 교육의 환경을 만들고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여러 활동가분들이 청년들하고 만났을 때의 시너지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수준, 청년의 수준에서 이해했었던 것과 기성세대가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가 같이 만나서 공유됐을 때 그 폭발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적으로 몇 번 느꼈기 때문에 이 세대 간의 연대라는 부분이 청년이 중심이 돼서 아래 세대뿐만이 아니라 청년과 기성세대 혹은 청년과 이제 뭐 노년 세대 뭐 이런 부분들의 연대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19일에 저희가 이제 시청에서 그 지구의 날 행사했을 때 학생들한테 후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후기를 뭐라고 써줬냐면요. 한참 SDG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와서 열심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젊었을 때 이런 활동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서야 내가 만나게 된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이 준 피드백이, 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호학이라는 전공에서 다소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전율이 오듯이 이해가 됐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있어서 이 세대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이 ESD 교육이라는 부분의 큰 축은 기성세대이다 보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들이 소비하는 어떤 연대와 소통의 방식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청년 세대들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연대와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좀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지금의 초중고라는 어떤 틀에박힌 교육에서 훨씬 더 비판적 사고랑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지역의 대학들이 또 지역의 문제와 동떨어져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습과 실천 그리고 기존의 정책 혹은 새로운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앞으로 저희가 함께 고민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하였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센터 설치와 관련한 조례가 몇 군데 있으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협의회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희 위원장님과 최흥손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위원장님들 두 분,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수행하고 계획하고 하는 위원장님들이 계셔서 다양한 형태의 그 교육들이 뭐 청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ESD 교육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에 아까 섞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반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델 ESD 교육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학교 현장에서 ESD 교원연구회랑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시민사회에서 하지만 ESD 자체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교육 모델들을 해보는 것은 좀 어떨까. 뭐 이렇게 이게 다수의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ESD 교육의 모델은 이런 틀에서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뭐 이렇게 교차하는 SDG의 목표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좀 좋겠고, 저희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교육에 계속 시민교육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되게 한계를 가지는 게 지속성이거든요. 교육이 지속적이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그리고 일회성 교육이라든가 또 학교 현장에서도 시민사회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그래서 교사의 연구회나 교원 연구회들이 있는 이유가 그 선생님들이 계속 시범학교로서 아니면은 연구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주제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한 학기든 한 학년이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저는 뭐 ESD 교육의 어떤 모델들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기간 동안에 좀 긴 호흡으로 교육이 돼서 교육이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후위기나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가면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식의 교육에 그쳐서 이게 일상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약한 걸 개선하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화시키고 정책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정책화 시켜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교육의 모델들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거를 지속협 내에서 ESD 정책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모르니 저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통해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ESD의 정책인 거죠. 우리의 중요한 정책인 거죠. 아니면 지금 뭐 생태전환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ESD 교육이 표방하는 교육들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이루어지고도 있어요. 생태전환 교육 이런 건 교육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이잖아요. 환경교육도 교육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강주 지속협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ESD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것의 그러니까 제도화가 아니라 정책화를 만들어 나갈 때 중요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되는 그러한 지속협 내에서의 ESD 위원회를 운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은 일단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일단 출범을 했어요. 출범을 한 상태고 이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현재 ESG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ESG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육청이 ESG 조례를 지금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지속 가능성을 교육 분야에서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 경영을 교육청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교육감의 의지 플러스 분위기, 전국적인 교육기관들의 분위기, 그 다음에 행정기관들의 분위기를 지금 따라가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ESD 조례 제정은 현재 안 돼 있죠. 안 돼 있지만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은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아울러서 지금 ESG 조례는 제정이 돼 있나요? 광주광역시? 있죠? ESG 조례가 있어요? 네, 있어요. ESG 조례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ESG 조례가 있다면은 ESG와 ESD는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나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ESD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ESG 조례 속에서 ESD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지속협 차원에서 이제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내가 계속 지속협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속가능한 강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ESD의 영역이 어디까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냐면 ESG까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ESG 속으로 녹아들어가지 말고 ESD 속에다가 ESG를 녹여서 통합을 시켜라. 그리고 교육 속에서 어떻게 하면 ESG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협 차원에서 이제 ESD-위원회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ESG를 평가할 것인가도 마찬가지로 ESD 속에서 그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평가가 실행이 되고 해야 된다. ESD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대부분 프로젝트형이지만 그 프로젝트형 속에서 ESD 관련 문제를 어떻게 탐구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환경,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 속에 사실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ESG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왜냐하면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나 경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지. ESD에. 그러니까 ESG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ESG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특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교원 연구에 과제를 줄 때도 또 시민단체 중에서 이제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 있을 때 그 기관들에서도 이런 부분이 그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 ESG 관련 리더십 교육을 계속 해야 돼요. 대학생들, 젊은이들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건전한 생산자, 건전한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속성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업의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소비자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생산자든 소비자든 경영자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ESG 리더십 속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냐? 그 ESG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개발 방향이나 내용, 목적 등의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기업의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끊임없이 지속협은 그 산학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 대학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을 중간 지속협이 끼어들어서 기업을 연결해주고 거기에 대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교육을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이제 그 홍보 나왔지만은 이런 중요성을 어떻게 지속협 차원에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ESG 조례가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만들면 더 좋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강주광역시에서의 어떤 역할을 지속협이 해 나가고 지속협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 우리 이경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속협이 지속 가능하지 못할 때 이건 완전히 와야 되고 틀어내버리고 나면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ESG라는 것을 별도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고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동안 이제 협의회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소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속협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열정들이 정말 쉽지 않은 열정들이 있었음에 그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뭐 지속협에 활동하면서 이렇게 교수님들도 그 ESD 위원회라든가 ESD 위원장님들을 뵐 수 있었던 것들이 되게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닥쳐있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좀 유입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이제 그 협의체로서의 어떤
특성을 넘어서서 광주의 지속 가능성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지역 거버넌스의 좀 상징물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 거버넌스의 상징물로 저는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광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방점, 플랫폼으로서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제일 막내니까요. 사실 이제 30년을 맞이하는 지속협의 역사를 제가 잘 알지도 못했었고, 제가 광주에 거주한 지 이제 올해가 17년 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사실 존경심이 이제 저절로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대담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고 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 지속협에서도 제가 바라는 부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청년들의 참여 확대라는 부분들하고 이제 그 보다 넓은 다양성에 대한 어떤 포용, 그리고 연대 확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쭉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해가 지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 혹은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17번 목표죠. 파트너십,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협이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계속 그 가치를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30년 굉장히 애써 오신 만큼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30년 혹은 새로운 100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포용적이고 어떤 좀 실체적인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저도 미약하나마 같이 힘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두 간구리 하셔서 우리 최동성 위원장님께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 지속 가능하라.